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은 중단되고 지하철 운행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화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유소 휘발유가 동인하고 건설 현장은 멈춰섰는데 이번 파업의 경제적인 파장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백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대 시위가 열린 일본에서도 시 주석의 얼굴에 X자를 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장관 역할론이 여권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당대회와 총선 차출론 등 구체적인 가능성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파업 때문에 퇴근길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출근길은 괜찮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만에 풀었고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노조 간부들이 함께 합의문을 들어올립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이 막을 내린 겁니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강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어제 오전 6시 30분을 기해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고 승무 분야 인력을 내년에 2차례에 걸쳐 추가 선발하겠다고 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측이 올해 임금 1.4%포인트 인상안까지 꺼내들어 노조 측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파업 하루 만에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오늘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냄에 따라 오늘부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길어지면서 그 여파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름 재고가 동나는 주유소가 하나둘 늘면서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발길을 돌리며 불편을 겪었고 배달 기사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 이번 주 월요일에 휘발유가 동인한 뒤 사흘째 품절 상태입니다. 파업으로 기름을 실어 나를 유조차가 부족해 재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배차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배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은 재고가 없다는 설명에 당황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사실 필요한데 못 받을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오늘 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하네요. 오후 2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26곳으로 전날보다 5곳이 더 늘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기름이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애를 태웁니다. 걱정이 돼요. 기름을 못 넣으면 저희들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정부는 군용 유조차 등 공공기관 유조차 18대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재고는 8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고 소비도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설기계 부품업체. 바쁘게 돌아가야 할 업체 내부가 한산하고 굴삭기 등 부품 재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들 수출 부분이 맨날 금리가 높으니까 관리기도 부담스럽고 영양성에도 금리가 감사할 텐데. 이런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이자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 장비 생산이 각각 7% 넘게 감소했고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수출 경기가 안 좋으면 제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은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조업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소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 여건 악화 등 그렇게 대외 이슈를 중심으로 하방 요인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의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산업계 곳곳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걱정인데요.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 봤지만 이 주유소에서 이제 휘발유가 품절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일 오후 기준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지금 전국에 총 26개소 주유소가 지금 석유화 휘발유가 품절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업계 역시 지금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출하량 역시 평소의 30%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고 해서 28일부터 이날까지 지금 2천억 원 상당의 물량이 출하 차질로 인해서 이제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인 게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뭐 현재 산업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일치,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약 11분 정도가 지금 비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서민분들 주유소에 갔다가 일반 휘발유가 품절이 되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이 고급 휘발유를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휘발유에 대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 이제 휘발유도 부족하게 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기름 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 뭐 배달, 택시 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피해액이 1,000억 원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자, 건설 현장이 이것 때문에 이제 멈춰서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뭐 둔촌주공 아파트 건설 현장도 어느 정도 이제 멈췄다 이것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건설 현장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금 시멘트가 정상 출하량의 약 10% 수준만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건설 현장 약 뭐 1,100여 곳 중에서 현재 지금 59%에 달하는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국 200여 곳에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고요. 이번 주 안으로 130여 곳에서 추가로 중단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의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예정자 입장에서는 이제 입주를 제때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도 또 이제 일자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연쇄적으로 사회에 이제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준공 날짜가 이제 미뤄지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빌려놓은 돈 때문에 금융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 시장에서 지금 단기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공기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건설 회사들의 그 자금 경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만약에 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중에서 이 생산 방식이 노동 집약적인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건설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이제 실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이게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실업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총생산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이런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그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물연대의 이 파업이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일단은 뭐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지금 철강 업종에서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 쓰이는 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철강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요. 건설업, 뭐 자동차 산업, 조선 등의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이 지금 제대로 수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항만을 통해서 수출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을 하면서 이제 거기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방금 이 항만의 이제 진출이 이제 멈춰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도 막혔을 텐데, 그렇다면 해외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타격을 또 받겠네요. 그 부분야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타격을 보고 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료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이용해서 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료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또 국내에서 가축을 그렇죠. 키우기 위해서는 예. 이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산업 쪽에서 그 사료를 조달을 해서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이 곡물 수입한 거를 갖다가 운송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뭐 한우 업계라든지 이런 축산업계에서 지금 큰 타격을 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럼 아까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산업 생산이 이제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나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한국 경기 침체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감소해서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 2020년 4월 이후 이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화물연대의 이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면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그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유발을 해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화물연대의 양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멈추면 그 나라의 경제가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물류는 이제 뭐 인간으로 치면 이제 우리 혈관이랑 동일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이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뭐 뇌도 죽고 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정계 입문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나 총선에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설, 전당대 대표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여당의 분위기상 총선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기대를 거는 반응도 나옵니다. 총선에선 돌풍을 일으킬 간판 스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같은 정계 진출설에 한 장관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현재라고 국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계 입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장관의 등판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 같은 논의 자체가 자칫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했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의 판을 깨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냈다면서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국회의원과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엄중히 책임져야 될 것을 묻는 해임 건의안을 해임 사유로는 대책 미비, 대처 부족, 책임 회피, 수사 미진 4가지를 들었습니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4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탄핵안 역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헌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해 정쟁을 장기화하는 게 해임안을 낸 속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전원 사퇴할 방침이어서 반쪽 국조 우려가 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대가 충돌하면서 그 안정감 또 명쾌한 논리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차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전도가 유명하군요. 예, 지금 박성준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총선 출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총선 출마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만큼 사실 현재로서는
당내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그 반증인 것 같아요. 당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특히 내후년에 있을 2024 총선을 승리로 이끌 만한 당대표, 그 당대표에 대한 좀 구인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 거, 물론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범보수 쪽에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기여하고 있죠.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가장 그 타겟으로 삼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는 쪽쪽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팩트 체크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계속 지지 인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자꾸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까지 출마를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부담이 있죠. 뭐냐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저런 수사를 진행했나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또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가 어렵고 이제 종합적인 그런 분석이나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야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진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김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운 건 민주당이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입문시킨 것과 같이 한동훈 장관 역시 정치적으로 입문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일 것이다. 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이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데 그 모델이 또 국민들한테 통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가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뭐 정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얼마나 많고 오래된 정당에 많은 인적 자산이 있을 텐데 굉장히 한동훈 한 사람을 띄우면서 뭔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야당과 싸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뭐 그 대통령과 여당의 뭐 낮은 지지를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서 돌파하려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정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잘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치를 잘한다는 것이 앞에 나와서 똑똑하게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얘기하면서 어떤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본인의 몸값을 키우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과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을 열광하는 만큼 저는 국민들이 특히 어떤 중도층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총선 출마설을 내세우면서 2024년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세력으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서 뭔가 총선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한 것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할 건지 그것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훨씬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한테 더 지지를 얻는 그런 방식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출마설에 이어서 당대표 차출론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네,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뭐 김효은 대변인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2024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방금 들으셨던 이제 기동민 의원도 그 부분에서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지금 이제 상임위 질인데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총선 출마할 거냐, 뭐 당대표 차출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요. 예. 여러 의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한동훈 장관 보고 정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극한 대립의 그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불법 비리, 부패 혐의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비판의 타겟도 되고 혹시 한동훈 장관이 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또 리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좀 우려도 하면서 또 이제 기대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묘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직분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금 확립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총선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민주당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위기의식이나 초조함이 반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도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고 일각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야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면에는 전 정권에서도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다 국회의원 신분 아니었습니까? 장관이란 자리가 정무적인 자리고 얼마든지 정치인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치인도 얼마든지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정치인이 장관으로 간 경우와 한동훈 장관은 계속 검사만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경우인데 예. 오히려 정말 그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를 만족스럽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요즘 대통령의 아침에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 못지않은 한동훈 장관도 날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하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것들이 또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어떤 성과를 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계속 보여지는 부분은 저는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이 이 어떤 국정의 중심, 어떤 정치의 중심처럼 보이는 것도 매우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정치권에서도 좀 한동훈 장관한테 약간 좀 관심을 좀 껐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검찰의 정말 그 전방위적 기소 그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설수록 아무리 나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전반적인 것들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근길에 대통령 도어 스태핑 같은 거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런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인터뷰한 것은 박범계 장관이 정치인이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제 별개의 현안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이제 현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가끔 발언을 좀 안 할 경우도 있었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특히 굉장히 정확하다 그럴까요? 이런 뭐 단어를 쓰기 때문에 훨씬 그게 더 잦아 보이고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참신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당을 이끌 만한 제목입니까?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네. 갑작스럽게 당을 이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무장관 하던 사람을 정치에 끌어들여 가지고서 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신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참신하긴 하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즉 뭐 당대표는 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자, 이런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런 평가가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이게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꼭 뭐 오래 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 경험 부족 탓을 하기보다는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펴다가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하는가.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이제 당 지도부 경우에는 야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대여 관계,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국민들하고의 그 공감 능력 이런 게 이제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죠. 뭐 정치 경험만을 따질 문제는 아니죠. 뭐 과거에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당대표 한 예는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당대표로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총선 출마라든지 2024년 가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2024년에 정치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만약에 2024년 총선 때 가서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그 비판이라든지 중간 심판 분위기가 세지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만 국정 운영을 잘했고 법치의 어떤 원칙을 어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의 어떤 분위기가 상승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는 거 상당히 전체 판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뭔가 살려주기를 자꾸 바라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하고 한동훈 장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장관 나오셔. 당신 나오면 중도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만 끌어내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실패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오산이죠. 그럴수록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더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좀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관련 소식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당내에서는 탄핵 소추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해임 건의안을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는 뭐 기존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린다고 봅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한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우냐. 그러면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사람이 다 물러나야 되냐. 굉장히 법적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했던 발언이나 이 행위들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이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가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관련된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겠지. 그리고 뭐 아랫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가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동안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정말 그 슬픔을 토로하고 또 며칠 전에는 유가족 65분들이 또 성명서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에 더해서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임 건의안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발의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게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다분히 그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참사가 일어나면은 뭐 법률적인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두둔한다. 싸고 돈다라는 이미지를 아마 각인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 건의안 먼저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책임 있는 이상민 장관이 계속 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은 감싸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그런 그 전략 같은 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저는 경질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어렵사리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국정조사 기획서에 다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다 기재를 명시를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지금 이 마당에 발의하는 것은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진의, 진정성이 없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 또 도덕적 어떤 책임을 어떤 규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것을 또 국민의힘이 깨려고 한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다분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저는 늦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 모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기다가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물러나라? 그거는 국정조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국정조사의 진정성에 이제 의심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은 뭐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예정대로 하게 된다면 행안부 장관 없이 하는 거를 추진 중이십니까? 저는 해임 건의안하고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뭐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기관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진짜 법적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해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한쪽을 왜 국정조사를 앞두고 해임 건의안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뭐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국정조사를 좀 비켜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예산안하고 연결시켜서 해임 건의안을 뭐 상정하거나 통과시키면 우리는 뭐 예산안을 뭐 우리대로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 건의를 수용 안 하시겠죠. 그러면 계속 이런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한 과정으로서 지금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관으로서 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발언하는 거 하고요. 장관을 그만두고 완전 민간인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거는 나중에 그 법적인 책임 문제라든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인 불러가지고 당신 장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하고 또 그 상황에서 답변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뭔가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이 똑같은 국정조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법 리스크가 이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변인을 지냈던 김남준 정무부실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두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을 구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손발을 묶어놨는데 저는 또 이번에 인천 계양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또 계속 언론 업무를 했던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던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를 한 거거든요. 상대 후보가 이 지역에서 25년 살았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아니더라. 며칠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논평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의 잣대로는 정치 영역에서 특히 선거 영역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모든 게 다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선거 때는 워낙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건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거나 그러면 다음에 언론이 뭐 후속 보도를 통해서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소까지 한 거를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요.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해서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대변인을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 이제 결정이 되면 당선됐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나 아니면 그 직계 좀비속이나 아니면 그 캠프의 회계 책임자 또는 사무장이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그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캠프 대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 직, 그러니까 이재명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직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선거자금과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4년쯤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 대행업자와 토목공사업자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이 자금 대부분이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42억 원을 조성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년 전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입니다. 이 씨는 내용증명에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등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1기 대장동 수사팀도 이 내용 증명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비슷한 증언까지 들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자금을 건넸다 진술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증명 문건이 나왔다는 게 지금 이 보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확실하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맞다. 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일반 민사 재판에서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당사자 사이에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증인의 유력한 증언과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누가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언제 보냈느냐. 그런데 2020년 4월 달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이 이제 그 의혹이 표면화되기 1년하고도 5개월 전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따로 조작될 그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남욱은 왜 이렇게 진술을 변경을 했을까? 남욱 입장에서는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것이 다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형도 안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000억을 벌었는지 2,000억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욱이 지금 그 다 부인을 하지 않고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남욱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이 내용 증명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형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밖에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장동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팀도 이 진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이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전 수사팀도 수사의 대상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먼저 이 내용 증명의 가치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증명은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가 이모 씨한테 돈을 빌리면서 인허가 로비 또는 뭐 분양 대행한다고 해주고 선거 자금이라고 하면서 빌렸잖아요. 근데 이건 남욱 씨의 말일 뿐이에요. 남욱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42억을 돈을 빌렸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로 되려면 남욱 씨가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게 보냈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 증명 내용은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욱 씨는 이 돈 중 최소한 4억이 넘어갔을 거라고 했어요. 이재명 측에. 그러면 나머지 38억은 어디로 간 건가요? 이 38억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가 오히려 혼미해지고 계속 뭐 남욱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서 수사팀에 오히려 혼선만 줄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남욱 씨라든가 김만배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금으로 줬다라고 해서 이걸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냥 횡령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욱 변호사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남욱 변호사한테 이 협박을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아, 당신이 로비한다고 그래서 42억 빌려갔는데 왜 돈을 안 돌려주냐라고 하면서 이거 까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1,000억 받은 것을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억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 이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은 수익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거짓말을 둔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 수사팀에 대해서도 이걸 뭐 숨겼다, 은폐했다 당연히 처벌될 수 있죠. 저는 이제 검찰들도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뭐 남욱 씨가 이 이모 씨한테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 증명이 있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전 정부 대장동 수사팀이 이 내용 증명의 존재를 알았고, 자, 전 정부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또 검찰 내부에서 서로를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형법에 직무유기죄가 있거든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형사처벌 받는 건데 예. 이때는 그냥 뭐 나태하거나 소홀히 했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진술은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수사를 덮었거나 그러면 직무유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직무유기가 그 인정이 되면 이건 형법상의 직무유기가 되는 게 아니고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에 규정된 죄, 대표적으로 이제 뇌물죄 같은 건데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일반 직무유기와 다르게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것들 그 윗선에서 높은 분들이 수사 못하게 막았다. 그러면 또 이제 직권남용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파헤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들이 분명히 기소해야 될 사건들이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브로커하고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무마가 됐는지 정말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과장이었으니까 수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건 끝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처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검사가 왜 처분을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권남용이 있는지 직무유기가 있는지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 시절에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분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정말로 뭐 부하 검사들한테 직권 남용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다 기승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만약에 그게 잘못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개개 사건에 있어서 무슨 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힐 때마다 민주당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편파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혐의 처분되고 있어요. 김은혜 홍보수석도 무혐의 처분됐고 그런 측면에서 한쪽만 파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냥 무마되고 불기소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형평성의 문제지 이게 뭐 다른 문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홍콩과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에 붉은색 X자가 쳐진 피켓을 흔듭니다. 일본 도쿄의 한 번화가에서 반 시진핑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We don't like the communist government. We hate Xi Jinping. We don't... 홍콩에서는 대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순백색 종이를 들고 나서는 백지 시위가 이어졌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시진핑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뉴욕 중국 영사관 앞에서도 분노한 군중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중국 본토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We're watching this closely, as you might expect we would. And again, we continue to stand up and support the right of peaceful protest.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우리 군이 신형 지뢰 탐지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탐지기는 땅속에 묻혀있는 목함 지뢰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수색대대 부사관들이 철책 통문을 열고 나가자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 구름이 치솟아 오릅니다. 북한군이 심고 간 목함 지뢰에 하재헌 중사는 양 다리를 절단했고 김정원 중사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했습니다. 발판에 압력이 가해지면 나무 안에 폭약이 터지는 목함 지뢰는 발목 지뢰보다 크고 폭발력이 강해 살상 반경이 2m에 이르며 15m 밖의 유리창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목함 지뢰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탐지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나무 같은 비금속 물체도 잡아낼 수 있는 신형 지뢰 탐지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금속과의 거리에 따라 계기판 바늘이 움직였던 구형 탐지기와 달리 신형은 레이더로 매설물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장착됐습니다. 땅속을 투과해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 탐지기는 순차적으로 정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침침한 눈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백내장으로 이어져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도 백내장이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탑골공원 앞에서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눈에 힘을 주지만 장기판의 졸이 희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위의 얘기에 의하면은 뭐 백내장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병원에 들려보려고.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은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눈이 막질 않고 침침해가지고 보는데 약간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신문 같은 걸 볼 수가 없었어. 작년 한 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약 50만 명으로 전체 수술 중 1위였습니다. 2위인 일반 척추 수술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1위였습니다. 흔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다간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끝까지 가면 실명이거든요. 너무 방치할 경우는 녹내장이나 다른 2차적인 눈의 질환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백내장으로 손상된 눈은 다시 좋아지지 않는 만큼 주기적 검사와 조기 수술이 최선이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산과 산을 연결한 긴 다리로 세워진 이곳은 경남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군 수송대 출렁다리에 오르면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주변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개통한 거창 수송대 출렁다리는 성령산과 호음산의 등산로를 연결한 다리입니다. 지상 50m 높이의 계곡을 기둥 없이 연결하다 보니 건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느낌으로 약간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다리가 흔들리면 도중에 돌아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기상 상태를 보면서 안전요원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엔 거창군 우두산의 Y자형 출렁다리도 개통되었습니다. 우두산 출렁다리도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로 개통 후 어제까지 53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사진만 봐도 아찔한데 이곳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우두산 출렁다리는 해발 600m 높이를 연결하는 계곡 사이에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출렁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아찔한 긴장감으로 건너면서도 다리 아래로 내려다보는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네, 산과 계곡의 절경이 아찔한 출렁다리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날이 추워졌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보다 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9.3도, 파주는 영하 11.4도 보이고 있고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4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겨울용 겉옷과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1도, 청주 1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cm, 서해안 지역으로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